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아, 등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또 한 주 연기되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음 주라도 좀 개학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네요. 하여튼 빨리 등교하고 같이 모여서 얼굴 보면서 수업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좀 계속해서 학습을 잘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또 수험 생활이 생명과학 2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수능에서 시험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교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부담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 이제 원도 좀 생각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네요. 하여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줘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교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들은 주어지니까 이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효과적으로 시간을 썼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화이팅 하고요. 힘내고요. 자, 지난 시간 그 예고된 것처럼 광합성 과정도 조금 이제 세포호흡과 마찬가지로 이제 생명과학 2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 중에 꼽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EBS 강의에 좀 부족하다기보다는 또 선생님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선생님도 컨텐츠를 준비하니까 잘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EBS 강의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학습하게 하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 내용들은 EBS 강의가 충실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이 잘 되고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EBS 강의 착실하게 보고 또 지난 시간 거는 지금 앞에 세포 문제 이어서 한 20몇 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 여유가 되면 문제풀이도 같이 좀 봐도 되겠지만 뭐 굳이 여러분들 수능에서 생투를 선택하지 않으면 문제풀이까지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개념 설명들만 좀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광합성에 대해서 전체 과정을 좀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하고 설명하는 시간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EBS 강의 또 안 보면 안 되고 같이 병행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 경우에는 배속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한 1.5배속으로 진행을 해도 여러분들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에 대해서 오늘 학습 나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학습 목표를 좀 잠깐 살펴보면 자, 광합성 색소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광합성을 그 과정별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자, 크게 중요한 게 광합성 과정을 구분하고 설명하는 그 내용. 그 얘기가 빠졌네요. 우리 그 세포호흡에 대해서도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등교 계약이 되어지면 한다고 했는데 계속 유효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일단은 다음 주에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뤄지더라도 이 세포호흡하고 광합성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 만약에 연장이 되어서 좀 시간이 없게 되면 동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발표할 수 있게 해서 작년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 생기부에 기록해 주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래서 물질대사뿐만이 아니라 뒤에 각 단원별로 이제 1단원 빼고는 그 뒤로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2에 걸맞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핵심되어지는 내용들은 좀 발표를 시켜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세포업도 발표시킬 거고요. 광합성도 오늘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엽록체와 광합성 색소. 자, 첫 번째 엽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엽록체는 입엽자의 녹색
녹사를 쳐서 식물의 잎에 녹색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의 잎에 존재하는 녹색의 세포 소기관이죠. 광합성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자,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돼. 물론 이제 엽록체에 대해서는 뭐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자체 RNA, DNA,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서 뭐 자체 정식이 가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세포의 소기관의 특징에서 잘 살펴본 내용인 것이고 이제 광합성에서는 엽록체가 이제 광합성의 장소로서 크게 둘로 구분이 되어지죠. 그라나 부분과 스트로마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자, 외막, 내막,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요. 그라나와 스트로마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라나란 자, 틸라코이드라는 원반 형태, 이 하나의 원반 형태가 틸라코이드가 되는 것이고요. 틸라코이드가 겹겹이 쌓여 있는 이 구조를 그라나라고 하고요. 스트로마는 이제 엽록체의 기질 부분을 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기질을 그냥 별 명칭 없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했는데 엽록체에서 기질 부분을 스트로마로 별칭을 따로 씁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그라나를 이루고 있는 틸라코이드에서 틸라코이드 막, 요 막이 중요해요. 요 막, 틸라코이드 막에 이제 광합성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광계라든지 전자전달계라든지 ATP 합성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틸라코이드 막에 분포하면서 이제 외부인 스트로마 엽록체의 기질과 틸라코이드 내부 공간 사이에 이제 물질들을 이동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자, 뭐 곧 얘기하겠지만 광합성은 두 가지 반응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라나, 틸라코이드 막에서 그라나에서 명반응이 일어나고요. 스트로마에서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합성에 관련한 광합성 색소를 살펴보면 자, 광합성 색소는 광합성이라는 것은 빛을 이용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작용을 해주는 것이 광합성 색소의 역할인데 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엽록소는 엽록소 A, B, C, D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엽록소 A가 제일 중요해요. 광합성의 작용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해주는 색소가 엽록소 A. 그래서 모든 광합성을 하는 생물, 광합성은 식물이 하게 되는데 식물만 광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광합성하는 생물들은 모든 광합성을 하는 생물은 이 엽록소 A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엽록소 A와 B를 가지고 있고 식물뿐만이 아니라 조류도 있어요. 조류 중에 녹색을 띠고 있는 녹조류가 있는 녹조류도 엽록소 A와 B 그리고 그 밖에 뭐 남조류라든지 황조류라든지 갈조류라든지 규조류 이런 것들이 이제 엽록소 A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뭐 C를 가지고 있느냐 D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색소에 따라서 이제 조류가 구분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쨌거나 주된 역할을 광합성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엽록소가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엽록소란 잎에 있는 녹색의 색소예요. 그래서 엽록체가 녹색인 이유는 엽록소라는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광합성에 관여하는 색소는 엽록소 말고도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있어요. 이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보조색소, 엽록소가 주색소라면 보조색소로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주색소인 엽록소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강한 빛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류로서는 카로틴이라든지 잔토필, 그래서 황색 계열, 적색 계열.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 이제 단풍이 들게 되죠. 녹색의 잎을 띄고 녹색을 띄었던 그 식물이 녹색이 빠지면서 노란색, 빨간색,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것이 노란색, 빨간색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녹색이었던 엽록소가 가을이 되면서 파괴되면서 같이 있었던 카로틴, 잔토필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어쨌거나 보조색소, 그리고 광합성에 관여하는 색소는 엽록소와 보조색소인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엽록체와 광합성 색소를 다시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자, 이 앞에 엽록체 그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그리고 이 엽록체의 그라나를 이루고 있는 틸라코이드 막에, 자, 광계에 해당하는 이 광계라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광합성 색소와 여러 가지 전자 전달, 광합성에 관여하는 전자 전달 효소들이 같이 그 결합해서 이루어진 복합체를 광계라고 하는데 이 광계에 이런 색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엽록소도 들어있고 보조색소인 카로티노이드. 그래서 이 색소들의 역할은 빛을 흡수해서 이것을 중심 색소로 전달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광합성 색소의 중심 색소가 누구라고 그랬죠? 엽록소 A. 엽록소에는 모든 식물이 아니, 모든 식물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하는 모든 생물이 그래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고요. 자, 어쨌거나 광합성 색소는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의 빛 에너지가 이용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광합성 색소의 역할이고요. 자, 그러면 빛의 파장과 광합성을 좀 살펴보면, 자, 이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 광합성 색소가 빛을 흡수하는데, 자,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 스펙트럼은 자, 각 색소가 빛의 파장에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흡수 스펙트럼인데, 자, 엽록소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죠? 초록색이라고 그랬죠? 초록색이라는 것은 왜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빛이 비춰지게 되면 빛을 받아서 그 물체가 뭐 흡수하는 빛도 있고 반사시키는 빛도 있는데 우리가 그 물체를 본다는 것은 그 물체에 빛이 비춰진 다음에 반사된 빛이 우리 눈 안에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 엽록소가 녹색을 띠고 있는 것은 녹색 빛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사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빛들을 흡수하는 거겠죠. 그래서 엽록소를 보면 중파장인 가시광선 중에 중파장에 해당하는 녹색 빛은 반사해서 흡수하지 못해요. 흡수하지 못하고 우리 눈에 녹색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고 이제 녹색의 보색깔인 뭐 청색광이라든지 적색광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데 아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청색광이라든지 적색광을 엽록소는 잘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빛들을 그래서 주로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작용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작용하는 스펙트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인데 자, 식물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나타나는 광합성의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로서 흡수를 많이 할수록 광합성을 잘 하겠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에서 잘 흡수했던 청색광을 잘 흡수하니까 광합성도 잘하고 적색광도 잘 흡수하니까 잘하는데 근데 중파장인 녹색광도 전혀 지금 흡수 스펙트럼에서는 거의 흡수를 못했는데 그래도 작용 스펙트럼에서는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죠. 그 이유는 광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식물은 엽록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색소, 카로티노이드계의 보조색소들이 그 빛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이 광합성이 이 중파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합성 관여하는 색소를 분리하는 실험 교과서 87페이지에 탐구 실험을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잎의 색소 분리하기 실험은 뭐 그 과정을 또 자세하게 또 뭐 전개율 이런 거 설명하면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거는 나중에 등교 계약하면 설명하도록 하고요. 결과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자, 요 원점으로부터 이제 전개되어지는 정도가 가장 많이 전개된 것이 많이 이동한 것이 카로틴, 그 다음에 잔토필, 엽록소 A, B 순이라는 거, 요 결과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색소 분리 실험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광합성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과정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광합성이란 빛을 이용한 합성. 재료가 무엇이 쓰이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포도당, 산소, 물이 생성되어지는 반응으로 반응식을 써보면 자, 6개의 이산화탄소에 12분자의 물 분자를 재료로 해서 자, 합성 동화되기 위해선 에너지가 흡수되어지는데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포도당 한 분자와 산소 그리고 물이 생성되어지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세포 반응의 옆반응이죠. 요게 세포 반응이었고 광합성 반응, 옆반응이 광합성 반응. 광합성 반응에서 이 세포호흡에서 지금 생각나는데 세포호흡에서는 이 선생님 컨텐츠 준비할 때는 제대로 썼는데 그 프린트 유인물 그 파일에 반응식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거는 알아서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 광합성 과정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포도당, 산소, 물이 생성되어지는 반응인데 자세하게 좀 구분해 보면 크게 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명반응과 암반응, 탄소 고정 반응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명반응이란 말 그대로 자, 밝을 명자를 써서 빛을 이용한 반응이에요. 광합성에 빛 에너지가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명반응이란 빛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제 뭐 ATP라든지 NADPH 좀 어려운 게 나와요. 또 NADPH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빛을 이용한 반응, 이 명반응인 것이고요. 이때는 뭐 이산화탄소 안 써요. 그리고 이어서 이 명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ATP는 생명체가 이용하는 그 에너지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활동에 쓰일 때 이 ATP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마찬가지 광합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광합성 두 번째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포도당으로 고정시켜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에 이 명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ATP와 NADPH 이게 들어가서 이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 이 과정에 탄소 고정 반응. 그래서 옛날에는 명반응의 상대적인 개념인 암반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포도당을 만드는데 빛은 쓰이지 않더라. 물론 명반응에서 빛을 이용해서 ATP하고 NADPH가 만들어지면 이걸 이용하긴 했지만 빛을 이용하지 않는 반응이라고 해서 암반응이라고 구분했었는데 자, 이번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면서 탄소 고정, 탄소를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고정시켜서 포도당을 만드는 반응이라고 해서 탄소 고정 반응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전체 과정은 이제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이산화탄소 물을 가지고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명반응은 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와 NADPH 두 가지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 빛 에너지를 받아서 명반응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틸라코이드가 겹겹이 있는 그라나 부분에서 ATP와 NADPH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명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ATP와 NADPH를 이용해서 이어서 탄소 고정 반응에서 이 명반응에 생성된 ATP, NADPH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고정해서 합성하는 과정. 탄소 고정 반응, 이제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얘를 가지고서 이산화탄소를 고정시켜서 이때 발생한 명반응에서 생성된 ATP와 NADPH를 다시 분해시키면서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반응이 탄소 고정 반응. 그래서 명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일단은 잡아주고 얘를 가지고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광합성 반응 중 첫 번째 반응인 명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반응이란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지는 반응이 되는 것이고요. 장소는 그라나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틸라코이드 막에서 진행이 되어지고요. 자, 명반응은 다시 두 과정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물의 광분해와 광인산화 과정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물의 광분해란 말 그대로 자, 물이 빛을 받으면 빛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납니다.
두 개의 수소 이온과 전자로 물이 산화되면서 분해가 되어지면서 이때 산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산소는 첫 번째 명반응을 통해서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면서 나오는 이 전자는 전자전달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명반응이 틀라코이드 막에서 진행이 되어지면 틀라코이드 내부에서 진행이 되어지게 되면 광분해를 통해서 나오는 전자가 고에너지의 전자예요. 고에너지의 전자가 틀라코이드 막에 존재하는 이제 빛을 받아서 빛 에너지를 이용하게 해주는 광계에 전달되어지고 광계 안에 들어있는 전자전달계의 각각 전자전달 효소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지게 되면서 이 전자가 최종적으로 이 광인산화 과정에 쓰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광인산화 과정은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한 인산화 과정. 우리 인산화 과정에 대해서 세포호흡 때도 살펴봤었죠. 인산화시킨다. 인산을 붙여준다. 그래서 ADP에 인산을 하나 붙여줘서 ATP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인산화 과정은 ATP 생성 과정이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자, 우리 세포호흡에서 봤던 인산화 과정에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수준이 있었죠. 그리고 ATP 생성되어지는 인산화 과정, 광인산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광인산화 과정은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서 ATP가 생성이 되어지는데 요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나오는 이 두 개의 전자가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전해지고 최종적으로 이 NADP 플러스 우리 NADP 플러스 나오니까 우리 세포호흡 때 NAD 플러스 기억나죠? NAD 플러스라든지 FAD 플러스라든지 산화 반응의 조효소 역할을 해주는 마찬가지로 NADP 플러스 산화 반응의 조효소인 NADP에게 전자가 전해지면서 얘가 수소 이온과 만나서 NADPH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명반응을 통해서는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저장될 때 광분해를 통해서 나오는 두 개의 전자가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NADPH와 또 그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가 형성이 되어져서 NADPH와 ATP라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지는 반응이 명반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이 과정이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명반응은 틸라코이드 막에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틸라코이드 막에는 자, 광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광계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광합성 색소와 전자전달 효소들이 복합체를 이룬 단백질 복합체가 되어지게 됩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빛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관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관계 1과 2가 구분이 되어지는데 관계 1과 2의 차이는 자, 중심 색소 이제 빛을 흡수하고 전달해주고 그것을 이제 모아서 광합성에 사용하게 해주는 그러한 뭐 광합성 색소라든지 또 전자를 전달해주는 효소들이 있을 때 중심 색소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관계 1은 중심 색소는 뭐라고 그랬죠? 1이 됐건 2가 됐건 엽록소 A가 중심 색소인데 그 엽록소 A 중에 관계 1 같은 경우에는 P700이라는 엽록소 A가 중심 색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관계 2는 P680의 엽록소 A가 중심 색소가 되어지는 것이 관계 2가 되는데 P700과 P680의 차이는 뭐냐? 엽록소들이 어쨌거나 청자색 또는 적색의 광을 잘 흡수하는데 그 중에서도 P700은 700나노미터의 빛을 잘 흡수해주는 엽록소 A가 P700이 되는 것이고 680나노미터의 빛을 잘 흡수하는 것이 P680이 되어지는데 관계 1은 P700, 관계 2는 P680의 엽록소 A가 중심 색소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빛이 비춰주게 되면 빛이 관계 2가 됐건 1에 비춰주게 되면 주변에 있는 색소들이 빛을 모아서 중심 색소에 빛이 전해지게 되면 중심에 있는 엽록소 A에는 빛을 받아서 전자가 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고에너지의 전자가 되어지고 이 전자가 튀어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엽록소가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관계 2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가게 되고 전자가 튀어나가게 되면 이 엽록소 A가 산화되어져서 전자 빈자리가 되어 있죠. 이 자리를 관계 2에는 물이 광분해되면서 나오는 이 전자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빛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가게 되고 이 튀어나온 전자들이 전자전달 효소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2에서 나온 이 전자는 이제 마찬가지로 관계 1에도 빛이 비춰지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가서 산화되어서 중심에 전자를 잃어버린 이제 산화된 산화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여기 빈자리가 있는 이 자리에 2에서 나온 전자가 전달이 되어져서 이 관계 1의 P700의 엽록소를 다시 환원시키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나온 전자는 또 나가서 전자전달 효소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NADP 플러스에게 전해져서 이 NADP 플러스가 산화효소의 조효소인 NADP 플러스가 이제 음전을 띠게 되고 수소이온과 만나서 NADPH가 형성이 되어지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이제 2에서 나온 전자가 1으로 가고 얘가 NADP에게 전해지고 NADPH가 되고 또 이 자리를 물이 분해되면서 나온 전자가 채웠다가 또 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물의 광분을 통해서 나온 전자가 2를 거쳐서 전자전달 효소들에 의해서 전해졌다가 1을 거쳐서 NADP에게 전해져서 NADPH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일어나는 그래서 전자의 흐름이 물의 광분을 통해서 나온 전자가 NADP에게 전해지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자의 흐름을 비순환적 전자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 관계 1에서 나온 전자는 NADP에게 전달되기도 하지만 일로 가지 않고 NADP에게 가지 않고 관계 1에서 나온 전자가 전자전달 효소를 돌아서 다시 관계 1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전자가 자기에서 나왔던 전자가 돌고 돌아오게 됐죠. 이러한 전자의 흐름을 순환적 전자의 흐름이라고 그래서 이제 명반응이 일어나는 텔라코이드 막의 관계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고에너지의 전자가 이제 흘러가는 두 가지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비순환적 전자 흐름과 순환적 전자 흐름이 생기면서 일어나면서 이 전자 전달 효소의 전자가 흘러가는 동안 이때 빛을 받아서 튀어나온 이 전자들은 고에너지 전자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얘가 흐름이 진행이 되어지는 동안 이 에너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스트로마로부터 틸라코이드 내부로 수소이온이 펌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흘러가면서 수소이온이 펌핑이 되어지면 틸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의 농도는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pH는 당연히 떨어지게 pH 값이 감소하게 되면서 스트로마와 틸라코이드 내부 사이에 수소이온의 농도차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농도가 틸라코이드 내부가 농도가 높고 스트로마가 낮으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고 싶은데 이 막들이 막고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여기 보니까 한쪽에 보니까 수소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통해서 얘가 빠져나가면서 이때 나오는 농도차에 의해서 이온이 떨어져 나가는 이 낙차를 이용해서 그냥 이 낙차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낙차 에너지를 이용해서 ADP에 인산을 붙여서 ATP를 만드는 인산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인산화 과정이 이 과정이 세포업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었죠.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던 수소이온을
막사이 공간으로 펌핑해서 농도차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자가 이동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줘서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수소 이온의 농도를 높여서 농도차가 발생하게 되면 얘가 농도차에 의해서 확산하고 싶은데 확산될 때 나오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ATP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이때 관여하는 효소의 이름이 ATP를 만들어주는 효소, ATP 합성 효소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빠져나가면서 ATP를 합성하는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ATP를 형성하는 인산화 과정을 빛에 의해서 나온 전자가 ATP를 생성하는 과정을 진행시켰다라고 해서 광인산화 과정이라고 구분하게 되는데, 이 광인산화 과정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 어떻게?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전자흐름에 의한 인산화 과정과 순환적 전자흐름에 의한 인산화 과정이라고 해서 광인산화 과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 그러면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가 흐름이 있는데 돌지 않고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물에 의해서 나온 전자가 누구에게? NADP 플러스에게 전해져서 NADPH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소이온을 펌핑하고 그거 ATP 합성 요소가 돌려와서 ATP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에는 NADPH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추가로 ATP도 형성이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 관계가 쓰인다고 했죠. 관계는 누가 쓰이느냐? 관계는 2도 쓰이고 1도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얘가 분해되면서 나온 전자가 2에게 갔다가 2에서 1으로, 1에서 NADP에게 NADP 플러스가 받아서 NADPH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ATP 합성을 하게 되고. 자, 순환적 광인산화는 누가 쓰이느냐? 관계 1만 사용이 되어지겠죠. 1에서 나온 전자가 돌아서 1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1만 쓰이게 되기 때문에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나온 전자는 2로 가는 거니까 1에는 물이 필요 없으니까 물도 쓰이지도 않고요. 그냥 1만 관여하면서, 그리고 얘가 나와서 순환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얘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얘는 돌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NADPH는 형성되지 않고요. ATP만 형성이 되어진다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명반응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면, 자, 명반응은 물의 광분해와 광인산화 과정이 일어나는데,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물이 분해되어지면서 산소가 발생하고요. 전자가 나오면 이 전자가 광인산화에 쓰이게 되는데, 광인산화에는 자,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로 구분이 되어질 때,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물의 광분을 통해서 나온 전자가 관계 2의 중심에 갔다가 빛을 받으면 전자가 또 튀어나와서 고에너지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거치고, 이때 수소이온을 펌핑하면서 ATP를 형성하고, 관계 1으로 전자가 들어갔다가 다시 빛을 받으면 나와서 최종 전자 수용체인 NADP 플러스에게 전해져서 NADPH가 형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NADPH와 ATP가 형성이 되어지는 반응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순환적 광인산화는 관계 1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고에너지 전자가 튀어나갔다가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면서 이때 에너지를 가지고서 ATP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ATP만 형성되어지는 반응이,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에는 관계 2와 1이 사용이 되어지고,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1만 사용이 되어지는 반응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광합성의 두 번째 과정인 탄소 고정 반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탄소 고정 과정은 원래 켈빈 회로라고 했었어요. 켈빈이라는 학자가 그 팀과 함께 이 반응 과정을 밝혀내서 그 학자의 이름을 따서 켈빈 회로라고 했는데, 이번 교육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탄소 고정 반응은 자, 명반응에서 생성된 ATP와 NADPH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서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포도당을 합성해서 화학 에너지로, 그러니까 명반응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켰다면, 그냥 탄소 고정은 이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같은 형태의 에너지, 물론 이제 물질은 종류는 다르지만 같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 ATP와 NADPH가 가지고 있는 이 화학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빛을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얘를 그냥 암반응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스트로마에서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3PG 합성 과정, 3PG 환원 과정, 그리고 RUBP 재생 과정. 또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3PG라는 것은 3인산 글리세르산, 그 이제 뭐냐면 3인산이라는 게, 얘는 3PG는 탄소, 3탄소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있을 때 탄소 화합물 같은 경우는 화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탄소의 번호를 매기는데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에 그 중에 3인산이라는 건 3번 탄소에 인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글리세르산이라는 3탄소 화합물이 있는데 여기에 3번 탄소에 인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한 물질을 3인산 글리세르산을 3PG라고 하는데, 이제 3PG가 합성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얘가 환원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제 RUBP도 약자예요.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 얘는 5탄소 화합물이에요. 탄소가 5개짜리인데 이제 그 탄소가 5개짜리인 리블로스의 비스포스페이트 2인산, 1번 탄소와 5번 탄소에 인산이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 2인산, 그래서 RUBP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생성이 되어지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3PG 합성, 3PG 환원, 그리고 RUBP 재생, 또는 이 RUBP 재생을 그냥 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도당 합성 과정도 이렇게 넣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탄소 고정 반응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고정 과정은 첫 번째 RUBP라는 5탄소 화합물을 광합성의 재료인 이산화탄소와 반응시키면서 3PG라는 3탄소 화합물을 합성하는 반응이 첫 번째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과정을 이산화탄소를 처음 잡아주는 과정이라고 해서 CO2의 고정 단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3PG를 처음 형성하는 단계라고 해서 3PG 합성 단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RUBP 한 분자당 이산화탄소가 한 분자를 고정시키고 그리고 3PG를 합성할 수 있었는데, 자, 우리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몇 분자가 쓰이죠? 그렇죠. 6분자가 사용이 되어지니까 이때 6분자의 이산화탄소를 합성하려면 RUBP 역시 6분자가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RUBP 한 분자와 이산화탄소 한 분자를 이용해서 3PG 3탄소 화합물은 그러면 2분자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총 6번 일어나게 되니까 총 12번의 12분자의 3PG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걸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탄소 고정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3PG가 PGAL로 환원되어지는 3PG의 환원 과정이 일어나는 환원 단계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때 자, 명반응에서 생성된 ATP가 쓰이게 됩니다. ATP가 ADP로 인산이 떨어지면서 이 ATP가 가지고 있는 인산이 이 3PG에 붙으면서 DPG가 형성이 되어져요.
2인산, 3PG는 3번 탄소에 인산이 하나 붙어 있는 물질이었다면 DPG는 1번, 3번에 하나씩 붙어 있는 2인산짜리가 되어지고 얘가 임시로 붙었다가 다시 인산은 떨어지면서 PGAL은 인산 하나 붙어 있는 그런 물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DPG가 다시 명반응의 산물인 NADPH가 산화되면서 NADP 플러스로 산화되면서 여기 붙어 있는 수소들이 붙어서 이제 3PG가 환원 PGAL로 환원이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때 3PG 하나당 ATP 한 분자, NADPH 한 분자가 들어가게 되면 총 12분자의 3PG를 환원시키려면 ATP 12개, NADPH도 12개가 쓰이겠죠? 그리고 PGL도 12분자가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탄소 과정의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 이 중에 이제 PGL이 총 12개 중에 2개는 포도당 합성 과정에 쓰이게 됩니다. 자, PGAL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세포호흡 과정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 세포호흡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해당 과정이죠.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일단 피루부산으로 분해될 때 포도당이 바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투자, 포도당 1인산이 됐다가 과당 1인산이 됐다가 과당 16인산 그리고 얘가 반으로 부러져서 PGAL이 형성됐어요. 그 과정이 역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돼요. PGAL이 두 개가 합쳐져서 과당 2인산, 과당 1인산, 포도당 1인산, 포도당 합성 과정으로 진행. 그래서 포도당 합성 과정에 그래서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 생성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12개 중에 2개가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몇 개? 10개의 PGAL은 다시 RBP를 형성하는데 첫 번째 바로 RBP가 아니라 RUMP라는 물질 얘는 BP하고 비슷해요. MP 리블로스 모노포스페트로 1인산인데 자, 얘도 5탄소 화합물이에요. 그러면 3탄소 화합물인 PGAL이 10개 있으니까 총 탄소의 개수는 30개죠? 30개의 탄소를 가지고서 5탄소 화합물을 몇 개 만들 수, 6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RUMP 6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다시 RUBP 1인산, MP는 1인산, 1인산에 BP 2인산이 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ATP가 들어가겠죠. ATP가 가지고 있는 인산을 붙여서 BP로 형성이 되어져서 이때 MP 6개를 BP 6개로 만들려면 ATP도 역시 마찬가지로 6개가 쓰이게 되는데 이 과정을 그래서 RUBP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해서 RUMP 재생 과정이라고 분류하게 돼요. 그래서 광합성 과정은 3단계로 3PG 합성 또는 이산화탄소 고정, 3PG 환원 그리고 RUBP 재생 단계로 진행이 되어지면서 6개의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좀 반응이 생략된 것이 물이 어디서 들어가는지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오는지 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물은 참고만 하세요. 물은 여기서 6개가 들어갔다가 여기서 12개가 나와요. 그러면 6개가 들어가고 12개 나오고 총 6개가 나오죠. 그래서 광합성 반응에서는 광합성은 명반응에서 암반응에서 이산화탄소가 6개가 쓰이고요. 그리고 명반응에서 12개의 물분자가 들어가고 이걸 따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탄소 고정 반응을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고정 과정은 첫 번째 RUBP, 5탄소 화물인 RUBP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한 분자를 3PG로 고정하면서 3PG 합성 단계 앞에서 빠뜨린 게 있네요. 이 반응에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루비스코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계약하게 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합성된 3PG는 명반응 산물인 ATP와 NADPH를 이용해서 PGAL로 3PG의 환원 단계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자, 이렇게 생성된 PGAL 중에 일부는 포도당 생성 과정에 쓰이고 일부는 다시 RBP를 재생하는 과정에 이때 RBP가 다시 재생될 때 역시 명반응의 산물인 ATP가 쓰이게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이 세 단계 중에 3PG 합성, 3PG 환원, RUPP 재생 중에 첫 번째 3PG 합성은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인 3PG 합성과 RUPP 재생, 세 번째 단계인 RUPP 재생에서는 명반응의 산물이 쓰이게 되는데 명반응의 산물인 ATP하고 NADPH 중에 자, 3PG 환원에서 그 2단계 때 첫 번째로 쓰일 때는 ATP도 쓰이고 NADPH도 쓰이는데 자, 마지막 단계인 RUPP 재생에서는 ATP만 쓰인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합성 과정인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을 정리해서 광합성의 전체 과정을 정리해보고 그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명반응은 물의 광분해와 광인산화를 통해서 자, 광합성에 12분자의 물이 사용이 되어졌죠. 얘가 분해되면서 자, 6개의 산소 분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 나오는 24개의 수소 이온과 24개의 전자는 요 24개의 수소 이온은 명반응이 일어날 때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서 산화 반응의 조효소인 NADP 플러스가 들어가면서 NADPH가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12개가 생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 전자가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나온 전자를 받아주는 얘가 들어가면서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2개의 NADPH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광인산화는 비순환적도 일어나지만 이때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통해서 이제 ATP도 같이 만들어지게 되면 ATP가 12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순환적 광인산화는 돌고 돌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는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탄소 고정 과정에 6개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기 위해서 얘가 포도당으로 고정이 되어질 때 첫 번째 PGA 환원 과정에 12개가 쓰였죠. 그리고 RUPP 재생 과정에 6개가 또 쓰이죠. 첫 번째 3PG 환원 단계에서는 12개 NADPH와 12개 ATP가 쓰이고 그리고 RUPP 재생에 6개 ATP가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적 광인산화를 6번 진행을 시켜서 6개의 ATP가 생성된다라고 좀 살펴봐서 이 과정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ATP하고 NADPH는 명반응을 통해서 생겨났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상수에 되어지고 없어지고 물은 꼭 기억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물만 6분자, 6개가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12개가 생기니까 6개가 나오게 되면 두 반응을 정리해보면 광합성이 그래서 6개의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포도당 한 분자에 6개의 산소 분자에 12개의 물 분자가 나오는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정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을 관계를 살펴보면 명반응을 통해서 물이 쓰이고 산소가 발생되게 되면서 빛 에너지를 NADPH, ATP로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게 되면 이렇게 저장된 NADPH와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 결과 물이 생성되어지는 그러한 반응이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명반응이 안 일어나게 되면 탄소 고정 반응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탄소 반응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명반응도 일어나지 않아서 두 반응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야 광합성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광합성 전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PPT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판사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어렵고 해서 좀 놓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등교 계약하게 되면 이제 교실에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볼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고요. 좀 어렵더라도 좀 열심히 들어주고 2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따라가면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틈틈이 입시를 위해서 원 과목들 잘 정리하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수고 많았고요. 자, 빨리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기 기대하면서 오늘 건강 조심하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즐겁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요. 안녕.